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학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주말에는 이제 학원에서도 방학을 시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없었는데, 일주일 안 보니까 약간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에도 모습으로 다들 무사히 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약속을 하나 했었는데,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보강 영상을 올리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따라서 오늘 보강 영상은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메가스터디 예비기출 분석서 회색 교재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일단은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을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읽으셔서 내용을 이해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48페이지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서 이 갈래에 대한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향가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전 시가의 하위 갈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 시의 하위 갈래에 대한 종류는 제가 학원에서 약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페이지 3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 거기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셨다면 고전 시가에 대한 하위 갈래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그치, 고대 가요가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향가. 세 번째 고려 가요가 있어요. 네 번째 시조. 다섯 번째 가사. 이거는 딱히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고요.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돼요. 일단은 고전 시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6가지의 하위 갈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대 가요라는 건 일단은 너무 오래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일단은 뭐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추정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지어졌던 작품들을 바로 고대 가요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향가는 일단은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졌던 작품. 고려 가요는 역시 말 그대로 제목처럼 고려. 자, 그렇다면 시조는 눈치껏 언제겠습니까? 고려 말기부터 지금까지도 전해져, 지금까지도 이제 쓰여지는 게 바로 시조예요. 뭐 고려 말기 그리고 뭐 조선을 거쳐서 현재도 지어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시조입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전반적으로 지어집니다. 한시는 뭐 옛날부터 이제 쭉 지어졌던 작품이에요. 일단 다시 첫 번째 고대 가요로 돌아와서 고대 가요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3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요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구지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노래예요. 그거 있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노래가 바로 구지가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무도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작품이 바로 공무도화가고요. 황조가는 유리왕이 이제 꾀꼬리를 보면서 자신은
더 이상 자신 곁에 애인이 없음을 이제 한탄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고대가요에서는 이 세 가지 작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고대가요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대가요가 메인이 아니라 바로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메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8페이지로 돌아와서 일단은 여기 4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가와 시조는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듣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페이지 48페이지 향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향가에는 사구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팔구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십구체라는 게 있다. 자, 그렇다면 사구체는 뭐고 팔구체는 뭐고 십구체는 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구체는 4줄, 팔구체는 8줄, 십구체는 10줄. 이거를 각각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라고 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향가의 형식이라고 보는 게 바로 십구체 향가예요. 십구체 향가, 10줄로 되어 있는 향가, 십구체 향가가 바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구체 향가 10줄이라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일단은 4줄, 4줄, 4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대요. 그럼 총 몇 줄이야? 역시 10줄이죠. 이렇게 10줄로 이루어져 있다. 4줄, 4줄, 2줄. 근데 이 4줄, 4줄, 2줄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에서는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안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3줄, 5줄, 2줄 이렇게 나누어진 작품도 있고 아니면 5줄, 3줄, 2줄 이렇게 나누어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거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일 뿐이다. 100%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 모든 향가, 모든 십구체 향가 작품들이 4줄, 4줄, 2줄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이제 4줄, 4줄, 2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향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 구성이라고 해서 연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약간 그 4줄에서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줄에서는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C에 대해서 으로 구분을 하셔야지 딱 뭐 엔터 이런 게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요, 이 향가는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한다. 선생님, 그렇다면 낙구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낙구라는 건 이거예요. 자, 십구체 향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줄, 4줄, 2줄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4줄, 4줄, 2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3단 구성으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부분이 어딜까요? 그쵸? 바로 2줄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낙구라고 해요. 근데 모든 십구체 향가에서는 낙구 시를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페이지 38페이지 잠깐 한번 가보시죠.
이 제방매가가 바로 향가인데 같이 세볼까요? 19체 향가구나 라는 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화면에 필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 4줄, 4줄, 2줄. 자, 그렇게 3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어 봤으면 마지막 부분 낙구가 어디야? 그치? 아, 미타철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거기가 바로 마지막 2줄 낙구 부가 지금 뭘로 시작해요? 아 라고 시작하죠. 갈래의 특징이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드렸고요. 일단은 시로 지어진 노래를 바로 향가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향찰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이 한자 읽어봅시다. 그죠? 바로 물 숫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여기 음을 따져요. 그쵸? 자, 근데 향찰이라는 건 아무리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 있다라고 한들 이렇게 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이라고 하죠. 훈을 읽는 것을 바로 향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자는 음을 읽고 어떤 한자는 훈을 읽는 거야.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뭐 어떤 상황에서 음을 읽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음을 읽는 게 아니라 훈을 읽는 방식이 바로 향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향찰로 지어진 노래를 바로 향가라고 하는데 그 향가의 특징이 바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3단 구성. 이 3단 구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단 구성. 4줄, 4줄, 2줄, 혹은 뭐 3줄, 5줄, 2줄, 아니면 5줄, 3줄, 2줄. 이렇게 19체 향가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줄,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게 바로 향가의 특징이다. 특히 19체 향가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향가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향가에 대해서는 이게 다야.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시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라는 건 일단은 고려 말기부터 현재까지 지어지는 작품을 시조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시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시조의 특징. 일단은 삼장육구 사음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단은 좀 시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차근차근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음보가 뭐야? 우리 음보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음보라는 게 뭐냐면 한 행을 읽을 때 몇 번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몇 음보가 나눠져. 즉, 사음보란 한 행을 읽을 때 4번 끊어서 읽는 거를 바로 사음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 행을 읽을 때 요렇게 끊어 읽으면 된대. 그래야 사음보겠죠. 그쵸? 여기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자, 일단은 음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3장이야.
자, 3장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얘도 굉장히 쉬워요. 말 그대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렇다면 세 부분. 시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제 세 장으로 나뉘어지냐면 바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첫 번째 행이 있는 놈을 초장, 두 번째 행, 가운데에 있는 행을 중장, 마지막에 있는 행을 바로 종장이라고 해요. 이 중장과 종장도 마찬가지로 다 사음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육구라는 건 이제 두 음보를 하나의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향가에서 말하는 구랑 시조에서 말하는 구랑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향가에서는 구가 뭐야? 말 그대로 행이야, 행. 향가에서의 구는 행이고요. 시조에서의 구는 두 개의 음보를 하나의 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구라 그랬으니까 얘는 몇 개의 구예요?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구가 되겠죠. 그래서 3장 6구 4음보 형식을 띠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시조의 전체적인 형식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짧아요, 시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3장 얘기하면서 이 3장이 뭐라 그랬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자, 그렇다면 얘는 몇 부분으로 나뉘는 거야? 그치? 당연히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으로 나뉜 거야. 그렇다면 이 시조도 3단 구성이구나. 근데 이 3단 구성이라는 단어, 향가도 바로 3단 구성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향가도 3단 구성, 시조도 3단 구성. 그렇다면 이 시조라는 것은 향가에서 본따온 갈래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 다 3단 구성이기 때문에 시조는 향가에서 기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향가가 더 먼저 지어졌잖아, 통일신라 때. 그리고 시조는 고려 말기 때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이런 연관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다시 시조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시조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자, 이거는 또 몇 페이지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38페이지였나요? 3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38페이지에 나 작품을 한번 봅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이게 지금 몇 줄로 돼 있어요? 세 줄로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한 행을 4번 끊어서 읽어봐. 어떻게 끊어야 될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렇게 사음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겠죠. 중장도 한번 끊어볼까? 산천은 의구하되 임걸은 간대없다. 이렇게 사음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작품이 바로 시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시조의 생김새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3단 구성, 향가와 마찬가지로 3단 구성이다. 따라서 전승 관계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단 구성이라는 공통점은 전승이라는 연관성을 이제 추측하게 되는 첫 번째 단서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시조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마지막 장, 종장이죠. 여기 종장. 이 종장이 항상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00%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99.9%는 바로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장의 첫 음보,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자리, 여기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이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도 100%는 아니에요. 안 그런 작품도 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종장의 첫 음보, 여기가 바로 세 글자 혹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장의 첫 부분이야. 마지막 장의 첫 부분이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우리가 또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향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두 번째 특징, 낙구가 뭘로 시작해? 마지막 두 줄, 낙구가 뭘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한다. 근데 시조도 마찬가지네. 마지막 부분의 첫 음보, 첫 시작이 감탄사로 시작한다. 아, 여기서도 향가와 시조의 전승관계의 두 번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이런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얘네 둘은 서로 전승관계에 있구나, 시조가 향가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조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시조는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3사조 4사조다. 선생님, 또 3사조 4사조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 3사조 4사조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한은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각각의 음보가 대부분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 이게 바로 3사조 4사조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8페이지 보면 이 나작품 봐봐요. 한음보당 지금 몇 글자로 돼 있어? 500년 3글자, 도질 4글자, 필마로 3글자, 도라드니 4글자, 산천은 3글자, 의과대 4글자, 인걸은 3글자, 간대없다 4글자, 어즈버 마지막 부분이니까 3글자고 감탄사죠. 그죠? 어즈버. 그리고 태평연월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글자죠.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4글자, 한오라 3글자. 거의 99.9%가 3글자 아님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향가랜다. 시조의 특징이란 소리야. 아시겠죠? 이 시조의 특징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신 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향가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4은 기말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보는 갈래가 바로 시조예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면서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작품들의 대부분이 바로 시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짧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데서 활용이 돼. 뭐 보기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고, 본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현재까지 지어지다 보니까 전해져 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계속 반복하니까 잔소리 같죠? 반면에 향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일신라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38페이지에 우리 아까 봤던 제막매가. 이 제막매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최소 7번은 더 볼 거예요. 보기 싫어도. 아시겠죠? 뭐 그거를 비롯해서 뭐 처용과 아니면
창기파랑과 뭐 모죽지랑과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향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전해져 오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작품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향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시조는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중학교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고1 때는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냥 쓱 들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해를 중심으로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영상을 보면서 이해와 기억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뭐 서번트 그런 증상이 있는 친구가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최대한 집중은 하시되 너무 암기에 힘쓰지 말고, 너무 필기에 약간 힘쓰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위주로, 어차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이해를 하는 것을 위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자,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종류가 나와요. 그쵸? 밑부분이 아니죠. 약간 중간 부분에 이제 시조의 종류가 나와요. 자, 무슨 시조와 무슨 시조가 나와? 바로, 그쵸, 평시조와 사설시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조라는 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시조는 이런 형식,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바로 시조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시조, 평이한 시조, 가장 일반적인 시조를 바로 평시조, 아까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죠.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놈이 바로 평시조야. 아까 제가 이거 그려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평시조는 일단은 조선 전기에 주로 쓰입니다. 조선 전기에 많이 나타나요. 조선 전기. 그리고 누가 주로 쓰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4대부들, 그 높으신 분들 있잖아. 그 높으신 그 정치인들, 벼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유교적 이념. 대표적으로 약간 뭐 충성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교적 이념이라는가 아니면 자연에 대한 동경.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왜 평시조가 사대부들에 의해서 많이 썼냐면 당시 선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글이란 줄줄이 막 길게 쓴 글이 아니라 짧은 글 안에 나의 깊은 생각을 제대로 담은 글이 좋은 글이다. 그러니까 말도 이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경박하게 여겼대요. 말 많이 하는 것을. 그게 글도 마찬가지인 거야. 글도 줄줄이 막 길게 늘려서 쓰면은 그거는 좋은 글이 아니다. 너무 경박하다. 따라서 좋은 글이란 짧은 형식 안에 나의 깊은 생각을 어떻게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을 잘 써서 짧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시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짧잖아요. 그쵸? 세 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 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짧았죠. 그런 작품들을 이제 조선 사대부들이, 정치하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냐면 소설이라는 갈래,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거부하는 선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소설은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약간 머리가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유교적 이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을 동경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연 동경 내용 같은 경우는 왜 자연 동경을 하는 글을 많이 썼냐면 일단은 그 자연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아, 저 자연은 변하지 않구나. 그럼 나도 변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요런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본 거죠. 아니면 약간 정치 싸움에 밀려나가지고 이제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그 자연을 이제 소재 삼아서 썼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평시조다. 자, 반면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자, 그리고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서민들이 많이 썼습니다.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대부들이 많이 썼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썼어. 물론 평시조라고 해서 이것도 100%는 아니야. 100% 사대부만 평시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간 기생분들도 이제 쓴 시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기생분들이 쓴 시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뭐 황진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대부분 평시조는 약간 대부분이 사대부의 작품들이다. 반면에 사설시조는 대부분이 서민의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설시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영에서 벗어났다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평시조랑 이걸 비교해보면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대부들이 주로 썼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유교적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을 보고 나를 보는, 나를 약간 성찰하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면 이 조선 후기는 사설시조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건 약간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란 뜻이야. 그런 약간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철학,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형식적인 경영에서 벗어났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아까 시조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굉장히 짧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왜 이런 작품들이 지어지냐면 사대부들이 짧게 표현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사설시조는 이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시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형이 됩니다.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초장이고 여기가 중장이고 여기가 종장이라 그랬어. 그쵸? 근데 사설시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형식적인 경영에서 벗어났다. 이런 짧은 형식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벗어났냐면 중장이 늘어납니다. 중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리고 초장이랑 종장은 약간 조금 살짝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종장이 늘어났다는 점이야. 요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사설시조에서 이제 중장만 늘어난 게 아니라 종장이 늘어난 작품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못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많이 볼 사설시조는 바로 중장이 늘어난 경우야.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디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페이지 40페이지를 가봅시다. 적어드릴게요. 페이지 40페이지. 거기 가작품 한번 보자. 가작품. 자, 첫 번째 행이 한수마, 새한수마.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얘도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바로 초장이라면
자, 중장 부분을 한번 볼게요. 중장 부분을 보면 몇 줄로 돼 있어요? 중장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세 줄로 돼 있어. 그치? 고무장치, 세살장치 그 부분부터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까지가 바로 중장인 거야. 그렇다면 평시조랑 비교해 봤을 때 중장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설시조다. 자, 그리고 다음 종장 한번 가보자. 종장은 똑같아. 어인지 너무나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느라.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자, 보면은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차이점이 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장이 늘어났고, 그쵸? 그리고 글자 수가 더 많아졌죠. 아무래도 중장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초장, 종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음보 수에는 뭐 딱히 큰 변화가 없지만 글자 수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3, 4조, 4, 4조에서 벗어났죠. 이게 바로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차이점이다. 그런 면을 보고 형식적인 경영에서 벗어났구나. 짧게 써야 한다는 그 형식에서 벗어난 시조구나. 그게 바로 사설시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페이지 48페이지 돌아와서 그 맨 마지막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 가 문단에 가 글의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성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단 소리야. 왜? 사대부들이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약간 엄청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이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친근한 서민들이 썼기 때문에 인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현실적 삶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요, 약간 평시조에서 말하는 여기 유교적 이념이라는가, 자연을 보고 나를 성찰하는 거는 약간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이런 거잖아. 약간 한자 공부 많이 하고 노동 다루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지. 쉽게 이제 다가올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 되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교는 여러 한번 내용 제가 이거밖에 없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연시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안 할게요. 지금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이 두 가지 시조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 3번 고려가요.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교재에 나온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42페이지 문제 4번에 선택지 3번 보면은 자, 나는 사음보를 사용했대. 제가 학원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 후렴구가 있으면 사음보다. 후렴구가 있으면 사음보로 보지 말고 사음보로 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고려가요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 사음보다. 시조랑 차이가 있죠. 시조는 사음보, 고려가요는 사음보. 자, 그리고 고려가요는 이게 중요해요. 후렴구가 있다. 자, 요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있다. 자, 가작품의 후렴구 뭐 있어요? 얄리얄리 엘라셩이라는 후렴구가 있죠. 그쵸? 후렴구가 있다. 후렴구가 있으면 고려가요야. 알겠지? 그렇다면 후렴구가 있으면 고려가요다. 고려가요는 몇 음보다? 3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후렴구가 있으면 3음보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자, 얘는 연이 구분돼 있어요. 가작품 봐요. 연이 구분돼 있죠. 자, 반면에 향가, 제망매가와 시조, 얘 같은 경우는 연이 구분돼 있었어? 안 구분돼 있었어. 기억 안 나면 이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한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온 작품들이 연이 구분돼 있나? 안 구분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42페이지에 나오는 청산별곡은 연이 구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려가요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선생님, 가작품 첫 번째 보니까 얘 누가 봐도 사음보 아닙니까, 선생님?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렇게 네 번 띄어서, 4번 끊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얘 고려가요라고 했습니다.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음보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삼음보로 끊어 읽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사음보로 끊어 읽어야 되냐?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함정으로 나와요. 살얼이 랐다. 이렇게 삼음보로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설명을 듣지 않으면 100%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살얼이 랐다. 비슷한 작품으로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도 사음보 같죠? 근데 아니야.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실이라는 작품에 역시 후렴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렴구가 있으면 몇 음보다? 3음보다. 그렇다면 이 가실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얘네 둘 다 3음보다. 여기 교재에 나온 청산별곡 작품과 이 가실이 작품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한 5번 이상 볼 겁니다. 특히 청산별곡은 고전시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가면서. 따라서 이 두 작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전문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굉장히 좋죠. 물론 그러면 굉장히 좋지만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는 얘네 둘이 3음보다.
왜냐하면 고려 가요이기 때문에. 약간 요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 이제 많다면 많은 작품들을 배웠어요, 오늘. 그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자면, 특히 시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기말고사 범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조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향가와 시조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시조에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가요. 여기 3번. 후렴구가 있으면 사문보다. 그리고 연이 구분돼 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지금은 일단. 요것만 알아두시면 약간 요 내용에만 익숙해지셨다면 네,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앞으로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네, 잔소리는 이만 하고요. 네, 오늘 많은 내용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학원 수강생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요. 네, 다른 학생들도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